그 일은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면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날 그 집 현관에 신발을 벗어놓던 순간부터 이미 흘러갈 방향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쯤 우리는 사귄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사이였어요. 저는 30 초반, 여자친구는 20대 후반이었는데 양쪽 집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쪽이었어요. 아버지는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니까 조금 더 만나보고 정하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하고 나면 엄마가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반면에 여자친구 부모님은 눈에 띄게 조급해하는 기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자친구가 저를 만날 때마다 꺼내는 말이 늘 같았습니다. 그날도 저녁을 먹고 나와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여자친구가 빨대로 얼음을 몇 번 저었는데요. 그러다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슨 말을 꺼내려는 건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야, 프로포즈 언제 할 거야? 컵을 감싸지고 있던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같은 질문을 이미 여러 번 받았던 터라 대답도 늘 비슷하게 나왔어요. 사귄 지 1년도 안 됐는데 결혼은 너무 이른 것 같아. 둘 다 나이가 많은 편도 아닌데 조금 더 있다가 하자. 우리 부모님도 충분히 만나보고 하라고 하시거든. 말을 하고 나서 여자친구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굴에서 웃음기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어요.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크게 났습니다. 뭐야, 그럼 자기는 날 못 믿겠다는 그런 말인 거야? 서로 좋으면 결혼하면 되는 거지. 꼭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웃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못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몇 번을 설명해도 매번 같은 자리로 돌아와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최대한 부드럽게 입을 뗐습니다. 옛말에 사계절은 지나봐야 한다는 말도 있잖아. 자기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 성격 차이 이런 것도 절대 무시 못하잖아. 결혼해서 산다 못 산다 하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 생각해. 여자친구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유리에 비친 얼굴이 굳어있는 게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럼 자기는 나랑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는데요. 급한 마음에 제가 손사래부터 쳤습니다.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 조금 더 신중하자는 말이잖아. 내 친구 정우는 3년을 만나고 결혼했는데도 신혼 때 자주 다퉜다고 하더라고. 난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친구 이야기를 꺼낸 건 정말로 그게 제 진심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전에 정우가 술 기운에 흘리듯 하던 말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오래 만나고도 처음 1, 2년은 서로 맞춰가느라 꽤나 부딪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그 말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 듯 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랑 나랑 사귀는 동안 한 번도 다툰 적 없잖아. 근데 뭘 그런 걱정을 하고 그래. 하고 싶은 말이 없진 않았지만 그쯤에서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어갔다가는 저녁 자리가 통째로 어그러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결혼이라는 걸 누구보다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기회가 생길 때마다 여자친구를 설득했지만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말이 길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여자친구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고 그러면 저는 하던 말을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는 나만큼 진심이 아닌 것 같아. 그 한마디가 나오면 더는 아무 말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이 흘러갔어요. 그 사이 여자친구는 결혼 이야기를 전부 다 덜 꺼냈습니다. 저는 그게 제 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신호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안일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만나 저녁을 먹고 나온 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다 싶긴 했지만 그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헤어지기 전 여자친구가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비해온 말을 꺼내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자기가 나랑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그냥 이쯤에서 헤어지자. 헤어지자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여자친구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똑바로 바라본 채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렇잖아. 자기는 나랑 결혼하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다며. 여자는 나이가 엄청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나이만 들고 나중에 결혼도 못하면 나만 완전 망하는 거잖아. 자기야 남자니까 나이가 많아도 크게 상관없겠지만 나는 그게 아니잖아. 말끝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눈가가 붉어지는 기색도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저를 더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 조금 더 여유를 갖자고 그러는 건데. 여유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여자친구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 여유라는 소리 정말 듣기 싫어. 이젠 정말 짜증나. 암튼 이번 주까지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나한테 말해줘. 아님 난 자기랑 헤어지고 본격적으로 선보러 다닐 테니까. 말을 마친 여자친구가 곧장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자리에 선 채 멀어지는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는 여자친구가 저를 압박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겁을 주면 제가 마음을 바꿀 거라고 여긴 모양이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여자친구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거든요. 신호음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걸고 또 기다리기를 며칠이나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혼자 끙끙 앓다가 부모님께 말을 꺼냈습니다. 거실에서 부모님이 나란히 TV를 보고 계셨는데요. 소파 옆에 어정쩡하게 서서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뗐어요. 엄마 아버지, 저 결혼할까 하는데요. 리모컨을 들고 있던 아버지가 채널을 돌리다 말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아예 몸을 돌려 앉았어요. 조금 더 만나보라고 했잖아. 뒷머리를 긁적이다가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여자친구 집에서 결혼을 서두르나 봐요. 아무래도 여자는 나이를 먹을수록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여자친구 아버지 연세도 많으시다 보니까 더욱 그런 것 같아요. 두 분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썩 내키지 않는다는 기색이 그 눈빛에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린이 아버지 연세가 많으신 편이야? 네, 혜린이를 늦은 나이에 낳으셨나 봐요. 우린 좀 더 만나보고 했으면 좋겠지만 정 그렇다면 준비해야지. 그럼 우리 집에 혜린이 인사 오라고 할게요. 그래, 내가 네 형이랑 형수한테도 말해놓을게. 엄마는 벌써 휴대폰을 집어들고 형수님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먼저 인사를 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는데요. 긴장한 기색도 없이 두 손 가득 들고 온 선물 세트를 내밀며 웃는데 그 웃음이 어찌나 시원시원하던지 부모님 얼굴에도 한박 웃음이 번졌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도 분위기는 내내 좋았어요. 여자친구가 회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재미나게 풀어놓자 아버지가 몇 번이나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엄마는 반찬을 자꾸 여자친구 앞으로 밀어주고 있었어요. 돌아가는 길에도 여자친구는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엄마가 싸준 반찬을 무릎에 올려놓고 내내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반찬 너무 맛있더라. 입맛에 맞았어? 엄청 맛있었어. 반찬까지 싸주셔서 너무너무 좋은 거 있지. 거기다 아버님, 아주버님, 형님도 진짜 좋은 분 같아서 마음이 놓였어. 그랬더니 다행이네. 여자친구 얼굴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여자친구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됐는데요.
인사 가기 전날 백화점에 들러 한참을 돌아다녔습니다. 매장 직원이 권하는 대로 한우 세트를 하나 고르고 과일 세트까지 챙기고 나니 양손이 묵직했어요. 얼떨결에 결정하고 얼떨결에 선물을 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말 잘 살아보자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손 가득 상자를 들고 여자친구 집으로 향했어요. 여자친구네 집은 지은 지 한참 된 아파트였습니다. 단지로 들어서는데 외벽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주차장 바닥도 금이 가서 여기저기 갈라진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동 입구 계단을 오르는 동안 여자친구가 앞서 걸으며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평수가 작은 편이라는 건 미리 들었던 부분이었어요. 연애하는 동안 여자친구가 집안 이야기를 종종 꺼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여자친구 아버지가 친구와 동업을 했는데 그 친구가 돈을 몽땅 챙겨서 해외로 달아나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집이 하루아침에 폭삭 주저앉았고 그때부터 오랫동안 어렵게 살았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 사연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표정 관리를 하고 현관에 들어섰는데 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낡아 보였어요. 벽지는 누렇게 뜬 채로 모서리마다 들떠 있었고 장식장이며 서랍장이며 하나같이 몇십 년은 되어 보였습니다. 잠깐이지만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주방 쪽에 놓인 냉장고와 밥통을 보고 있자니 그것들이 아직 제 구실을 하는 게 맞나 싶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이 결혼의 걸림돌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에 최대한 밝은 얼굴로 여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소파가 있긴 했지만 워낙 작다 보니 눈치가 보여 바닥에 앉았는데요. 잠시 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어색한 공기 속에서 수저를 드는데 여자친구 아버지가 국그릇을 앞으로 당기며 입을 뗐어요. 우리 집 보고 자네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지 내가 다 아네. 근데 우리가 원래부터 이렇게 산 건 아니야. 숟가락을 든 채로 잠깐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 줄 전혀 모르겠지. 내가 이래봬도 사업을 크게 했던 사람이야. 그때 그놈이 돈을 싹 들고 튀어서 그렇지. 그 일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을 거라고. 여자친구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허공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인간만 잡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 돈만 돌려받으면 의사 사위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집인데 그놈이 돈을 가지고 튀는 바람에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네도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 밥알이 목에 걸리는 기분이었어요. 그 말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존심 때문에 하는 말이려니 하고 흘려들으려 했지만 하는 말마다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그 말을 듣고 있는 나머지 두 사람이었어요. 여자친구도 그녀의 어머니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말리지도 거들지도 않고 그저들 있는 일이라는 듯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어요. 곧 여자친구 아버지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들어서 알겠지만 한참 동안 아이가 안 생기는 바람에 혜린이를 늦게 낳았어. 그러다 보니 우리 혜린이가 아주 귀하게 컸다 그 말이야. 혜린이란 이름이 나오자 여자친구가 슬쩍 고개를 숙였어요. 혜린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어. 지방 청소도 지 손으로 해본 적이 없는 애야. 아침에 밥 차려주고 저녁에 과일 깎아서 방에 들여보내고 그렇게 키웠네. 여자친구 아버지가 숟가락으로 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혜린이를 막 키운 줄 알면 큰 오산이야. 혜린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웠다 그 말이야.
밥을 제대로 넘기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무릎은 저려오는데 자세를 고쳐 앉을 수도 없었고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만 몇 번을 되풀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네도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거네. 우리 혜린이 시집가서 고생하는 꼴은 절대 못 봐. 시집살이니 뭐니 그런 소리 나오면 가만 안 있을 참이거든. 그러다 여자친구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아까보다 목소리가 한결 낮아져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듣기 거북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자네 회사 이름 듣고 속이 많이 상했어. 우리 혜린이가 정말 귀한 딸인데 대기업 사위 하나 못 보나 싶더라고. 그 말에 밥상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그 정도 회사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지 않냐고 다들 그러는데 나는 그런 소리 들으면 더 속이 뒤집어져. 그때 그놈이 돈을 가지고 도망만 안 갔어도 사짜 직업까진 사이 얻을 수 있었는데 내 잘못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구만. 아빠, 준서 씨 회사 좋은 회사야. 그러니까 그만 좀 해.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봉도 나쁘지 않고 복지도 좋은 편이었어요. 여자친구가 거들었는데도 여자친구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네도 이직 한번 알아봐. 남자로 태어났으면 대기업 정도는 다녀야 가오가 살지 않겠어. 요즘은 경력만 괜찮으면 많이 옮겨간다던데 왜 가만히 있는 건가? 남자가 말이야 더 큰 물에서 놀 생각을 해야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지고 말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자친구는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월급 차이가 2배도 넘게 났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그토록 못마땅해 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자세를 고쳐 앉자 여자친구 아버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들어보니 대학도 나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던데 왜 대기업을 안 들어간 건가? 중견기업하고 대기업은 연봉 자체가 다를 텐데. 최대한 예의를 갖춰 대답했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나름 괜찮은 조건을 제시해서 입사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복지가 좋아서 괜찮은 편입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자친구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자네 말로는 대기업도 들어갈 수 있는데 조건 좋은 중견기업을 갔다는 말인가?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자네 말대로라면 지금도 충분히 대기업으로 갈 수 있다는 건데 그럼 빨리 이직 알아보는 건 어떻겠나? 강압에 가까운 눈빛을 마주하고 있자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래도 참고 넘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여자친구 아버지의 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아예 화제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럼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할 건가? 지금부터 차차 준비하겠지만 우선 제가 모은 돈이랑 대출 좀 받아서 20평대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까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자친구 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뭐? 전세도 어이없는 판국에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겠다고? 귀한 우리 딸을 데려가는데 그딴 식으로 데려가겠다는 건가? 그놈이 돈만 가지고 나르지 않았어도 내가 이 수모는 안 겪었을 텐데 원통하구만 원통해. 순간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지만 다시 한번 꾹 참았습니다. 고개를 조금 숙인 채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열심히 모으긴 했지만 아직 집을 살 형편은 안 돼서 우선 전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결혼하고도 한참 지난 뒤에야 해준다고 했던 거였기에 그때 당시에는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절대 소문내지 말라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제 말이 끝나자
여자친구 아버지의 얼굴이 다시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여자친구가 쏘아붙였어요. 아빠, 그만 좀 해. 목소리가 크지도 않았는데 그 한마디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여자친구 아버지가 딸을 슬쩍 보더니 제게로 고개를 돌렸어요. 뭐라고 대꾸를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이내 다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상을 두드리며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표정이 순식간에 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을 먹었습니다. 그 뒤로는 별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잠시 후 그 집을 나설 무렵에는 저도 진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인사를 드리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뒤에서 급하게 따라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자친구였습니다. 슬리퍼 차림으로 뛰어내려온 여자친구가 제 팔을 붙잡았는데 고개를 드는 순간 이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자기야, 우리 아빠가 사업 잘못된 뒤로 충격을 받아서 말을 조금 심하게 하는 편이니까 이해해줘. 사실 나도 그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빨리 결혼하고 싶었던 거야. 예전 일은 빨리 잊어야 하는데 그걸 잊지 못하는 것 같아. 엄마랑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계속 그 시간 속에서 살고 계신 것 같아. 오늘 기분 많이 나빴지? 정말 미안해. 말을 하는 내내 여자친구가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눈물을 손등으로 훔쳐내면서도 제 팔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영 편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자친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왔을지 조금은 짐작이 갔거든요. 결국 여자친구 등을 몇 번이나 두드려주고는 더는 왈가왈부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죠. 어쩌면 저는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갔던 날 이미 무언가 벌어지고 말 것이라는 걸 어렴풋이 직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집에서 나온 뒤로 이상하게 여자친구 아버지가 했던 말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생각을 다잡았어요. 고생을 많이 한 분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결혼을 하고 나면 자주 볼 일도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몇 번이나 다독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상견례 장소를 알아본다며 계속 들떠 있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상견례 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어요. 룸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 양가가 마주 앉았는데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날씨 이야기며 오는 길 이야기며 무난한 말들이 오갔고 음식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제법 그럴듯하게 차려졌습니다. 다 함께 앉아 음식을 먹던 중이었어요. 여자친구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술 한잔 해도 되겠나? 제가 얼른 직원을 불렀어요. 좋은 자리에서 굳이 안 된다고 할 이유도 없었고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면 오히려 낫겠다 싶었거든요. 솔직히 그 어려운 자리에서 술을 얼마나 마시겠나 싶었으니까요. 술이 들어오자 두 손으로 잔을 채워드렸습니다. 한 병쯤 비울 때까지는 별 탈이 없었어요. 여자친구 아버지도 웃는 낯으로 우리 부모님과 잔을 주고받았고 엄마는 엄마대로 반찬을 권하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문제는 두 번째 병이 반쯤 비어졌을 무렵부터였습니다. 여자친구 아버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말이 슬슬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잔을 탁 내려놓고는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지만 예전에는 잘 나가던 사업가였습니다. 한참 잘 나가던 때에 동업자 그놈이 돈을 가지고 해외로 튀었지 뭡니까. 그놈이 그 난장판만 안 피웠어도 4차 사위를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인생이 참 허무합니다. 웃음기가 돌던 자리가 한순간에 굳어버렸고 차마 부모님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테이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는데 두 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자친구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놈의 흔적을 찾고 있는데 찾기만 하면 앞으로 애들 인생은 탄탄대로일 겁니다. 돈만 찾으면 강남의 아파트도 한 채 사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 예. 아버지가 떨어지지 않는 입을 억지로 떼서 대답했는데요. 잔을 쥔 손이 상 위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대답을 무슨 신호로 받아들인 것인지 여자친구 아버지가 대뜸 화제를 돌렸어요. 그래서 말인데 요즘은 남자들도 살림을 다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던데 자네는 밥하고 음식할 줄 아는가? 우리 딸이 워낙 귀하게 자라서 자네가 그 정도는 해야 하거든. 느닷없는 질문에 잠깐 대답을 찾지 못하다 이내 입을 뗐습니다. 네? 아, 그냥 밥 정도는 할 줄 압니다. 밥만 해서 뭐 먹고 살려고? 장가 오기 전에 어머니한테 음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략적인 건 배워서 와야 해. 마누라가 예쁘면 저갓집 말뚝만 보고도 절을 한다는 말도 있잖아. 우리 딸을 데려가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사돈? 말을 마친 여자친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쪽으로 슬그머니 시선을 옮겼고 아버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한 번 더 참고 대답했어요. 그렇죠. 요즘은 살림도 같이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 혜린이도 결혼 전에 요리랑 이것저것 배워야겠구나. 우리 준서도 아주 귀하게 자란 아들이거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 속에 가시가 박혀 있는 게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옆에 앉은 엄마가 아버지 옷자락을 슬쩍 잡는 것도 보였어요. 그 말이 기분 나빴던 모양인지 여자친구 아버지가 더 기가 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원래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야. 그놈이 전부 가지고 튀는 바람에 이리 사는 거라. 그놈 잡을 때까지는 우리를 좀 도와줘야 할 것 같네. 그러니 우리 딸은 그냥 빈손으로 가야 할 것 같아. 그동안 모은 돈도 우리한테 주고 가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게나. 그리고 내가 그놈을 잡으러 다니느라 돈을 못 벌고 있어서 그러니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은 줘야 해. 대신에 그놈만 잡으면 내가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줄 테니까 맨몸으로 간다고 우리 딸 무시하지 말게나. 난 우리 딸이 시집살이 당하거나 그런 꼴 절대 못 보니까.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여자친구 아버지는 당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 목소리 어디에도 미안한 마음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말투였어요. 우리 부모님이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도 계속 반말을 쓰다 보니 마치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반말을 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풍겼거든요. 제가 여자친구 쪽을 바라봤지만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 여자친구 아버지 입에서 더 믿기지 않는 말이 새어나왔어요. 내가 사돈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하는 말인데 말이요. 시부모라고 해서 우리 딸한테 시집살이 시키고 그러면 가만 안 있을 테니 명심해야 할 거요. 뻔뻔하다 못해 무식 그 자체의 모습에 정이 뚝 떨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하다 못해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 순간 고개를 돌려 부모님을 봤어요. 아버지는 테이블만 내려다보고 있었고 엄마는 무릎에 올려둔 손을 꼭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두 분이 어떤 심정일지 알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멈추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상하리만치 머릿속이 맑아졌고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느꼈지만 이 결혼은 여기서 접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 아버지가 돌처럼 굳었어요. 뭐야? 결혼을 접다니?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하게 말이 나왔어요. 저한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부모님께 이토록 무례하게 하시는 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거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접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만 일어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부모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분은 마치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처럼 조용히 겉옷을 챙기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여자친구를 바라봤습니다. 혜린이 너를 봐서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우리 그만하자. 여자친구는 눈물만 떨굴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 집 계단에서 제 팔을 붙잡고 울던 얼굴이 겹쳐 보이면서 마음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자친구 아버지 입에서 쌍욕이 터져나왔어요. 눈물 나서는 등 뒤로 차마 옮겨적기 어려운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남아있던 동정심마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고 해야 할까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부모님은 그날 일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두 분도 충격이 컸을 텐데 저를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줬어요. 그 마음을 알기에 저도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 뒤로 전 여자친구한테서 연락이 끊임없이 왔지만 번호를 차단했어요. 그렇게 그 사람과의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의 인연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 안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날은 형네 부부도 집에 놀러 왔다가 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더니 전 여친과 그 부모가 나란히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눈이 휘둥그레진 채 몸이 굳어졌는데요. 그 사이 문이 활짝 열렸고 전 여친 아버지가 저를 밀다시피 하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기 나가주세요. 제가 앞을 막아섰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전 여친이 제 소매를 붙잡았어요. 준서 씨, 아빠가 사과하고 싶다고 해서 왔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미 끝날 일이니까 그만 돌아가. 제가 팔을 빼고 현관을 가리켰는데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하는 사이 안방문이 열렸어요. 부모님이 무슨 일인가 싶어 거실로 나왔는데요. 두 분을 보자마자 전 여친 아버지가 곧장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더니 거실 한가운데서 덥석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가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버지도 엄마 앞을 막아서며 한 걸음 물러섰어요. 나가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전 여친은 현관 앞에 선 채로 울고만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딸 시집살이 당할까봐 내가 억지를 부렸습니다. 애들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발 결혼만 하게 해주십시오. 됐으니까 나가시라니까요. 제가 혼비백산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작은 방 문이 조용히 열렸고 형수님이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통화를 끝낸 형수님이 거실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방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도착할 거예요. 그 말에도 그 사람들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전 여친 아버지는 오히려 무릎을 더 붙이고 앉았고 그 어머니는 옆에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낮게 말했어요. 다 끝난 일입니다. 그만 가세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얼마나 버티고 있었을까요? 경찰관이 들어와 상황을 확인하고 전 여친 아버지를 양쪽에서 부축하듯 일으켜 세웠습니다.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현관을 나서면서 전 여친 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거든요. 내가 그놈만 잡으면 니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닌 것들이 어디서 우리를 무시해. 조만간 내가 그놈 잡아서 내 돈 찾아올 테니까 니들 각오해. 그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여친이 저를 돌아봤어요. 간절한 눈빛으로 무슨 말인가를 하려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을 똑바로 마주보고 매섭게 쏘아봤습니다. 그들이 가고 난 뒤 집이 완전히 조용해졌을 무렵이었습니다. 다들 말없이 앉아있는데
엄마가 형수님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너는 어떻게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다 했니? 우리는 당황해서 머리가 백지가 됐지 뭐니. 형수님이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란 사람 눈을 보니까 정상이 아닌 것 같았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얼른 신고했어요. 눈빛이 정말 무서웠거든요. 엄마가 손을 뻗어 형수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잘했다. 아주 잘했어. 형수님이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손을 엄마가 한참을 놓지 않았어요. 경찰이 출동한 게 효과가 있긴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들이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저는 그들을 서서히 잊어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형수님이 회사 후배를 소개해줘서 좋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만나기 시작해서 1년쯤이 지나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형수님 회사 후배다 보니 두 사람은 결혼 전부터 이미 서로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동서지간이 되고 나서도 어색한 기간이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본가에서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면 항상 웃음소리가 가득했는데요. 큰애랑 작은애는 만나기만 하면 뭐가 그리도 좋은지 웃음이 끊이질 않네. 형수님과 아내의 웃음소리를 듣던 아버지가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처가댁에 갔더니 장인어른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좋은 일 있으세요? 다른 게 아니라 땡땡 아파트 편의점에 야간 일할 사람이 안 구해줘서 고민이라고 했잖아. 유독 거기만 사람이 자주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사람이 안 구해지다 보니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썼더니 허구한 날 그만둬서 아주 골치가 아팠거든. 근데 며칠 전에 오래 할 사람을 구했어. 정말요? 그래. 보니까 사람이 참 성실해 보이지 뭔가. 나이는 나보다 많은 것 같은데 나처럼 은퇴하고 일자리를 찾는 모양이더라고. 장인어른은 은퇴 후 편의점 2개를 운영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모두 반대를 했지만 장인어른이 우울해하다 보니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장인어른은 편의점 2개를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매출이 좋아서 하루하루 재밌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한 편의점만 유독 아르바이트가 자주 그만두는 거였는데 그 부분이 해결됐다는 말에 가족 모두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처가댁에 갔더니 장인어른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장인어른, 혹시 그분 그만두셨어요? 그만둔 게 아니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왜요? 무슨 일이신데요? 장인어른이 팔짱을 낀 채 허참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던 순간 장모님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말도 봐. 자네도 알다시피 자네 장인이 재고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는 편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상품을 그렇게나 가져갔다는 거야. 네? 멀쩡한 상품을요? 놀라서 두 분을 번갈아가며 바라보자 장인어른 입을 뗐어요. 언젠가 한번 유통기한 임박한 상품을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그러라고 했어. 어차피 폐기해야 하는 거니까. 이 편의점도 참 힘든 게 동네 장사다 보니 유통기한 지난 상품이 나온다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바로 다른 편의점으로 가기 마련이거든.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유통기한 지난 상품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편이야. 거기다 재고 관리도 잘못하면 고객들이 헛걸음할 수도 있으니까 엄청 신경 쓰고 있고 말이야. 근데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재고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언제부터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CCTV를 확인해보니까 매장 내 상품을 마치 자기 것처럼 그냥 집어먹기도 하고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더라니까.
정말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뿐인 줄 알아. 많진 않지만 가끔 현금도 들어오거든. 근데 그 돈도 몰래 몰래 훔쳤더라니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참나,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네. 그래서 지금 가서 그만두라고 말할 참인데,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그동안 가져간 것만 물어내라고 할 생각이야. 너무 매몰차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럼 지금 가신다고요? 1시간쯤 뒤에 가볼 참이야. 그럼 저도 같이 가요. 자네도 같이?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 보니 걱정이 돼서요. 저는 그냥 장인어른 뒤에서 가만히 있을게요. 자네 피곤할 텐데 뭐하러 그래? 괜찮아요. 잠시 후 장인어른을 따라 편의점으로 갔는데요.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계산대에 서 있는 사람 얼굴이 왠지 낯이 익었어요. 장인어른이 그 직원을 따로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만두라는 말을 하자 그 직원이 갑자기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들어보니 편의점을 2개나 운영한다면서 그것 조금 먹었다고 그만두라고? 보니까 돈도 가져갔던데 이렇게 행동하면 곤란합니다. 곤란? 내가 밤새 일해주니까 사장인 당신이 편하게 지내는 건데 그런 것도 이해 못해줘? 아무리 사장이라고 해도 너무하네. 너무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잖아요. 내가 유통기한 임박 상품은 먹어도 된다고 했지 언제 멀쩡한 상품을 먹으라고 했습니까? 지금 그쪽이 큰소리 칠 때가 아니에요. 난 살다 살다 담배를 그렇게 마음대로 가져가는 사람은 그쪽이 처음입니다. 다 필요 없고 내가 CCTV 보고 전부 기록해놨으니까 다 물어내고 그만두던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장인어른이 단호하게 말을 하던 순간 그 사람 입에서 많이 듣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말이야 원래는 잘 나가던 사업가였어. 같이 동업하던 놈이 돈 가지고 날라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지만 그 돈만 찾으면 당신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그따위로 말을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한 사람 얼굴이 번뜩 떠올랐어요. 정혜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 여친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 사람이 난동을 피워댔기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괜히 상대하다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으니까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도 그 사람은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들어오려던 손님 2명이 문 앞에서 그냥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경찰관 2명이 들어와 상황을 확인하는 동안에도 그 사람은 자기가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도둑으로 몰잖아요. 내가 밤새 일해준 사람인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장인어른은 그 자리에서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파일 하나를 경찰에게 보여줬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해둔 재고 대조표였는데요. 언제 무엇이 몇 개 비었는지가 한 장 한 장 표로 남아 있었어요. CCTV 영상도 그대로 있습니다. 필요하면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파일을 넘겨보다가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구대에서 이런저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사람은 여전히 저를 못 알아봤고 막무가내인 것도 여전하기만 했습니다. 얼마 뒤 그곳을 나와서 차에 오르고 나서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네 많이 피곤하지? 장인어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과 집으로 찾아와 거실에서 무릎을 꿇었던 일까지 숨기지 않고 다 꺼냈어요. 말을 마치자 장인어른이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은 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놓치다니 역시나 어리석은 사람이구만. 그 말이 전부였어요. 얼마 뒤 사건은 절도와 업무 방해로 넘어갔습니다. 피해 금액이 아주 큰 편은 아니었지만
기간이 넉 달 가까이 되고 횟수가 워낙 잦다 보니 그냥 넘어갈 수준은 아니었어요. 장인어른이 CCTV 영상과 재고 대조표를 전부 제출했고 현금이 비었던 날짜도 매출 기록으로 하나씩 맞춰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혔던 것은 그 사람이 경찰에게조차도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는 거였어요.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동업자가 돈을 가지고 톡겼다는 등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장인어른은 처벌 불원서를 써주지 않았어요. 절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없던 일이 되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이 될 뿐이었는데 그마저도 본인이 사과할 생각이 없으니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그 사건을 약식으로 기소했습니다. 초범인데다 피해액이 아주 큰 편은 아니라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 명령이 나왔어요. 재판정에 서지 않고 서류로 끝나는 절차였는데 그 사람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거였어요. 그런데 법정에서도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업자가 돈을 들고 날랐다는 이야기를 판사 앞에서까지 그대로 늘어놓았다고 하네요. 결국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장인어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물건값과 현금을 소액 사건으로 따로 청구했어요. 액수가 크지도 않는 걸 굳이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장모님이 한마디 했는데 장인어른 대답은 이랬습니다. 돈 받자고 하는 게 아니야. 저런 사람은 한 번 넘어가주면 다음 사람한테 또 그럴 게 분명해. 판결이 나오고 나서도 그 사람은 돈을 보내지 않았어요. 결국 압류 절차까지 밟고 나서야 일부가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좁다는 말을 이토록 실감한 적이 없었어요. 악연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또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왜 그렇게 오랫도록 전해져 내려왔는지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르게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사연을 보내봅니다.